자정 무렵 거세게 두드리는 현관문 소리와 다급한 한 남자의 목소리는 다세대 주택 골목의 평화를 깼습니다. 깜짝 놀란 51세 주민 박씨는 다급히 현관 철문으로 다가가 누군데 이 새벽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고 물었습니다. 문 건너편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집안에 어머니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옆집 이웃 칠순 노모와 함께 사는 큰아들 53세 김씨였습니다. 옆집은 이미 화마가 집어삼켜 쾌쾌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만 보였지요. 박씨는 빠르게 119에 신고를 했고 김씨는 핸드폰을 빌려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이웃 주민들 모두 어떡하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큰아들 김씨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만 했죠. 얼마 후 진압된 불. 작은 방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식들을 아꼈던 어머니, 형제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5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화재 현장. 짧은 기사 몇 개만이 어머니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지요. 새벽 0시 21분 파주시 월렁면 영태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최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소방당국은 최 씨가 불난 집에 혼자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29일 세상에 감춰졌던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살인사건. 범인은 놀랍게도 무기수였습니다. 도대체 무기수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을까? 그리고 왜 7순이 넘은 노모를 살해한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2번의 무기징역, 출소한 무기수의 무기징역 편입니다. 무기징역. 사형과 더불어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극도의 처벌로서 그 자체로 스스로 죽을 방법조차 없이 사람들과 영원히 격리되어 평생을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과 죄책감에 썩어가라 라는 가혹한 처벌입니다. 그만큼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그리 가혹하다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의 댓글은 20년 후면 출소하겠네 같은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이죠. 심지어 유기징역인 징역 30년, 35년보다도 더 작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기징역은 글자 그대로 무기한의 징역형으로서 나올 수 없어야 하지만 한국에선 20년이 지나 교정교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죄목 자체가 흉악스러울 경우 아무리 갱생되었다 하더라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무기징역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 기준이 정말 명확한 게 맞을까요? 오늘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김태일이라는 한 범죄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화재 진압 현장. 10평 남짓한 이 작은 집은 무엇 하나 건질 것 없이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시신 또한 화마를 피하지 못해 훼손이 심한 상태였지요. 우선 불길이 시작된 곳은 가장 큰 범주를 태운 바로 안방. 아마 안방에서 시작된 불이 점차 작은 방까지 번졌고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덮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우선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검시를 시작했죠. 보통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체가 매우 심하게 불에 타 훼손된 채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검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모두 화상이 직접 원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사망 원인을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대부분 일산화탄소 혹은 내장재가 발화하며 생긴 암모니아, 염소 같은 경우들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치명적이죠.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단 30초만 숨을 쉬더라도 치사량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길이 번지면서 갑작스럽게 산소가 대량으로 사라져버려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화염에 휩싸여 솟아하는 것. 생각보다 비율은 적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어디론가 탈출하려는 그 시도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화재를 피하지 못해 불에 타 숨진 것인지 아니면 유독 가스를 마시고 숨진 것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를 해본 것이죠. 우선 어머니의 시신에 코 안쪽으로 빨대를 끼운 뒤 면봉을 깊게 집어넣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호흡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이었죠. 기도까지 들어간 면봉이 바깥으로 나온 바로 그 순간 감식반 모두는 정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면봉에 그름이 없었던 것이죠. 화재로 사망한 사람인데 기도에 매연에 대한 그름이 없다. 분명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를 만나게 되면 분명 기도에 그름이 들어가는 게 마련입니다. 숨을 쉬었으니 말이죠. 바로 최후의 생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죽거나 죽임을 당한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그럼 이 공간에 누군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살인사건. 그렇게 시신은 국과수로 넘어가 정밀부검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정신 이상자의 소행인 걸까요? 우선 화재를 목격한 큰아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봤는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안에 불길이 가득했다 라며 넋이 나간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지요. 맞습니다. 실제로 큰아들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겪고 집으로 돌아와 화재를 목격한 상황이 맞았던 것이었죠. 그리곤 경찰은 이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력 용의자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유력 용의자, 그는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했다고 말한 큰아들 김씨였죠. 경찰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 위험하지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2달간의 시간, 그 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분명 그가 얘기한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죠. 첫 번째, 동료와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뒤 자정쯤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김씨. 그런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술자리가 끝난 시간은 이보다 3시간 앞섰던 밤 9시였습니다.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김씨에겐 약 1시간가량의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불길과 연기가 많이 심하다 하더라도 김씨는 어머니를 구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 문을 열고 집안에 화재가 목격한 걸 확인한 뒤 바로 옆집으로 가서 전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다면 그의 얼굴에도 혹은 흔적에라도 분명 그름에 대한 것들이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불이 났다며 옆집에 찾아와 전화를 걸었던 김씨. 바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말을 한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이야기는 동생들도 들었고 바로 목격자인 박 씨도 같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상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불이 났지만 빨리 구해야 된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맞는데 돌아가셨다는 걸 기정사실화처럼 말해버린 것이었죠. 네 번째, 경찰의 수사 결과 알리바이의 조작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분명 자정 시간대쯤 집에 왔다라고 얘기한 김씨.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오후 10시경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그를 봤다라는 증언들이 나타나죠. 그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당시의 옷차림부터 운동화 색깔, 그 모양까지도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죠. 또 당시 김씨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10시에 집에 왔던 사람이 왜 12시에 신고를 했을까?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주민이었던 한 중학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니 크게 싸울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이 집일까, 어떻게 확정이 날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김씨의 특이한 목소리 때문이었죠. 김씨는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약간 아기 같은 목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이런 기억을 했습니다. 아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럼 그는 불을 지르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6번째, 시신 정밀 부검 결과 어머니의 목과 턱 밑에 작은 출혈의 흔적이 보였고요. 폐에는 우열과 부종이 검출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목을 강하게 눌렀다라는 흔적이었죠. 그럼 질식사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뒤에 그걸 감추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 김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7번째,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알리바이에 대한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씨는 한 교통카드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통화 녹음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는 뭐가 궁금했던 걸까요?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버스에서 타고 내린 시간이 기록으로 남는다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술자리에서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대 버스를 탔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상담원은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는 한숨 소리였죠. 이 모든 증거를 들이미자 결국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0년 5월 16일 저녁 11시 35분, 바로 어머니와 살던 집 안에서의 발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왜 자꾸 늦게 들어오냐, 너 모아놓은 돈 술로 다 쓸 거냐 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어머니는 너가 지금 비틀거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잠깐 방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해 김씨는 담뱃불을 붙이며 어머니가 계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술에 약간 취해 몸 비틀거리자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먹냐 라고 얘기하며 종아리를 때렸고, 이에 대해 김씨는 성모 마리아나 천주님께서 아들을 때리라고 가르치냐 라며 대들자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천주님은 왜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면 등을 때리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났던 걸까요?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결국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혀가 파란색으로 보이자 사망했다라고 판단, 괴로움, 두려움 때문에 원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김씨의 주장 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보자 너무 무서워 바깥으로 뛰쳐나가 1시간 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죠. 도리어 알리바이 때문에 라고 하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걸 모자라 어머니의 시신까지 끔찍하게 태웠던 김씨. 그런데 말이죠, 놀랄만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경찰이 최초 김태일을 수사선상에 올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태일은 전과자였습니다. 30대 초반 4살 여자아이를 납치, 강간, 살해했던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그 기록으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소하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김태일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었던 걸까요? 1956년 7월 17일생 5명의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던 김태일. 그런데 김태일은 교도소를 계속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후 21년 뒤 가석방을 받아 출소한 이후 어머니와 동생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지요. 사실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형제자매들도 성향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는 온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특히 함께 살고 있던 남동생은 여자 조카들에게 나쁜 짓을 할까봐 우려돼서 큼삼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도 교육을 시켰고, 술을 마시고 또 사고를 칠까봐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음주라고 또다시 사고를 칠까봐 말입니다.
그의 범죄 전력 1979년 8월 22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 1982년 2월 10일 강간치상죄로 또다시 징역 5년, 출소 후 1년 7개월 뒤였던 1989년 3월 24일 4살 여자아이를 유괴하고 강간을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1989년 7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죄 및 미성년자의 강간죄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게 진짜 맞을까요? 4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욕정 때문에 납치, 유괴해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 감형이라는 문구로 2010년 2월 8일 출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 시신을 손괴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심사 대상 중에 분명 그 범죄 행위 자체가 매우 처참하고 끔찍하면 아예 가석방 대상의 심사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10년 대한민국에선 그에게 가석방을 허락했습니다. 4살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한 정도의 범행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봐서 가석방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가석방 심사에 못 오르는 그런 범죄는 어떤 걸까요? 저희는 과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의 연쇄 사건이 밝혀지기 전 모범수로서 가석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교정당국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석방 대상 심사자가 아니었다. 만약 이춘재에 대해서 연쇄살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태일은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죽였던 것,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반성이요. 과연 반성한 게 맞을까요? 재판부는 술을 마신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당시의 상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던 주변 목격자들도 분명 술에 취한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또한도 변명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놓고 심신미약만 주장했습니다. 검사님은 김태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전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 그가 교정교화가 된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사형을 구형시켰죠.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분명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여 사형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인정해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요. 궁금합니다. 그에게 21년 뒤에 또다시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그는 가석방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4살 아이를 그리 끔찍하게 살해했어도 대한민국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했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으로 20년 뒤 그는 다시 70세의 나이에 세상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석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걸까요? 가석방이요. 이름까지 공개해달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무기징역, 엄청난 형량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어떠한 사유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내보내는지 세상에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냥 나중에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냥 무기수 몇 명만 내보냈다라는 정도의 발표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통보라고 느껴집니다. 최소한 우리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고.
저희도 무기수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봤는데 2010년에 무기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무기수 나와서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그런 거지. 물론 제가 이거는 뒷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판사가 이번에 사형을 안 주고 또 무기징역을 줬던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왜 뒤로 뺐냐면 이제 그 가족들의 탐원 때문이었었어요. 뭐냐면 가족들이 어머니도 잃었는데 갑자기 또 제일 맞이였으니까 이제 오빠 큰형을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잃기 싫다. 뭐 유족들의 마음이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다시 이제 형제를 잃을 수 없다. 이런 식이 돼서 어쨌든 유가족들의 요청이었잖아요. 유가족들의 요청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피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저는 사회에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2010년에 난 이게 왜 가석방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강간치상죄가 이미 전과가 2번이나 있어요. 강간치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야. 저지르고 3년 나와서 또 5년 나와서 좀 있다가 또 이번 유괴 납치 살인이잖아. 그래가지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얘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기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무기수가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게 맞거든요. 그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사안이 세면은 내보낼 수 없다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춘재처럼 연쇄적으로 저지른 거 아닌 이상 대부분의 무기수는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근데 나는 그러면 무기징역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사실 봐요. 진짜 강력한 형벌이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결국엔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를 누가 책임지지? 라는 생각이에요. 재판부한테 되게 궁금해요. 나는 무슨 생각으로 내보낸 건지.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를 친 건데 그러니까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무기수였는데 출소해가지고 또 범행 저지르고. 우리가 왜 불안해할 수밖에 없냐라는 입장이라면, 아니 교정교화가 완벽히 되지 않았으면 내보내면 안 되는데 교정교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사인해서 그렇게 장담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도 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내보낸 거니까 니들도 책임은 져야지. 니들이 사인을 했는데 그게 누가 됐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은 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놀랬냐면, 전 제가 듣기로는 강간이 껴있는 살인은 제가 알기로는 가석방 심사가 안 된다고 난 알고 있었어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인데 강간이 꼈다 이러면 얘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릴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믿겠다고 이제는. 그리고 이거 4살짜리라고. 아니 나는 이게 맞나? 이걸 진짜 내보내는 게 맞는 거야?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아니 4살짜리를 난 이거 좀 문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뒷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지금 선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맞아 이건 잘못됐어 라는 의견들이 강해지면 그 이야기들은 점점 퍼져요. 언론이든 통해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많은 게 바뀌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수원 발발이 박씨 사건 기억하시죠? 저희도 이제 영상 올렸죠. 여러분들 댓글 다 올라갔어요. 한번 봐봐라. 사람들 놀랜다. 언론 터졌죠. 걔 그냥 나온다. 신상 공개 안 된다고. 바뀌었어요. 신상 공개 되는 걸로 변경. 걔는 그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됐죠. 뭐 이땡 걔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경돼요. 언론에서 때리니까 그렇군. 넌 신상 공개 해야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신상 공개가 되는 거였는데, 소급 대상자도 있었지만 이 기준 자체를 2000년까지 내린다. 이런 거거든. 모두의 관심이 있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기수도 감형 조건이요. 난 이건 정확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수에 대한 조건 얘기해야죠. 1989년에 있었던 아동 유괴 살인 있죠. 기사 한 줄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진짜
옛날 신문 다 뒤져봤거든. 없어요. 묻힌 거겠지. 이런 끔찍한 사건이지만 묻혔나봐요. 그리고서 어쨌든 이게 그 춘천이었더라고. 강원도에서 이제 처벌받은 건데 이게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난 진짜 궁금해. 자, 2010년 특별 사면이야. 가석방 대상자들 명단이 들어왔어. 범죄명 볼 거 아니야. 4살짜리를 유괴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했어. 무기징역이야. 그 전에도 강간치상죄가 2번이나 있는 전과자야. 가석방 시키죠 하고 사인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야? 난 이거 내가 농담 아니라 니네 보고한 거 아니라고 묻고 싶어. 너네 진짜 보고 사인한 거니? 아니면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결제 올라오니까 결제 사인만 한 거 아니냐고 나 진짜 내가 묻고 싶어요. 그냥 사인한 거 아니야. 내용도 안 보고.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저런 새끼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지? 저걸 보고 사인을 하겠다라는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 넌 나가라.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볼 땐 저 죄명 보면 못 내보낼 것 같거든? 그냥 살인이 아니잖아. 아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2010년에 이거 사인한 사람들 책임지라고. 난 그런 생각이야. 니는 다 책임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 한 사람들 있지. 니는 다 전부 다 책임져야 돼. 맞다니까? 그 50세 나이에 나와가지고 엄마까지 죽였어, 불태우고.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책임지라고. 왜 아무도 책임 안 줘? 난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제 정치, 정권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색깔론 가지 마시고요. 그게 색깔이 어떻든 진영이 어떻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사인한 새끼들 책임지라고. 그냥 그게 문제라고. 그냥 그거 오케이 하고 넘어간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지금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놈의 정신머리야 이게. 어떻게 이거를 내보낼 생각을 하냐고. 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의아합니다.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저한텐.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 야, 요즘에 외계인이나 이런 거 미스테리 안 해주니. 이게 미스테리예요. 내가 너무 센 걸 보니까 내가 볼 때 세상에 돌아가는 미스테리가 바로 이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새끼가 세상에 나오지?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 컨텐츠네요.